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김강호입니다. 오늘은 재배학 11번째 강의로 각종 재해와 방제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재해 첫 번째 시간으로 자연재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재해라 하면 각종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통틀어서 자연재해라 합니다. 여기에는 뭐 나열되어 있다시피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폭설, 가뭄, 지진,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을 통틀어서 자연재해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온으로 인한 장애, 그리고 저온으로 인한 장애, 그리고 습했을 때 피해, 건조했을 때 피해는 온도와 빛, 그리고 수분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소 피해. 일소란 말 그대로 태양에 의해서 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과일이 태양광에 과다 노출되면은 그 과피나 과육이 괴사해서 검게 걸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줄기나 가지 뭐 이런 숲이 잎에서 고온으로 인한 그 괴사나 갈라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일소 피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자연재해에서 쭉 살펴볼 부분은 뭐냐면 이런 피해가 일어나는 유발 요인이나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그 대책에 대해서 거기에 주안점을 두면은 이 자연재해는 쉽게 문제가 나오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일소 피해도 어떤 경우에 일소 피해가 많이 일어나냐 보시면 입지에서는 토심이 얕고 건조한 모래땅 또는 경사지, 그리고 지하 수위가 높아서 뿌리 발달이 안 되는 경지, 그리고 남양 또는 서양인 과수원에서 그 남서양에서 발생하기 쉽다는 거죠. 햇빛이 잘 비치니까. 동양보다는 서양입니다. 그리고 수세는 보면은 개심 자연형보다 배상형. 배상형이라 하면은 뭐냐면은 잔 모양이라 합니다. 잔배자입니다. 그래서 잔 모양으로 나무의 수관이 형성된 게 배상형이고, 개심 자연형은 올라가는 원줄기가 잘려서 가지가 옆으로 그 가운데가 펴서 자연형으로 자란 이걸 개심자연형이랍니다. 그래서 개심자연형인 경우에는 통풍도 잘 되고,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일소피해를 적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수세가 약한 나무하고 노목 굵은 가지에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일 착색을 위해서 잎을 과도하게 제거했거나 봉지를 벗길 때 이때 일소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자, 일소 피해 현상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는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을 또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나무를 일단 튼튼하게 키우고 햇빛이 직접 안 닿게 관리하고, 그렇지만은 남서양을 피해서 과수원을 선정하고, 그래서 과수원은 주로 그저 북향도 많고 동향도 많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북향이 더 많습니다. 과수원은. 그리고 직사광을 과실이 받지 않게 가지를 배치하거나 너무 많이 과실을 달지 않게 한다. 그리고 관수도 적절히 하고 나무 위쪽에 미세 살수 장치를 설치해서 고온 피해를 없앤다. 그리고 과실에 봉지를 씌우고, 일소 피해를 받은 과실은 즉시 제거해서 그 2차적으로 병충해 확산을 방지하고, 그리고 과수원 밑에 초생재배, 풀이 나도록 두는 것을 초생재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일소가 감소되고, 그리고 이 백도제 같은 그 수피에 도포를 하얀 페인트 같은 것을 백도제라는데, 그걸 도포하면은 직사광선을 막아서 일소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요 정도 그냥 일소 피해가 일어나는 요인과 방지 대책 정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풍수에는 말 그대로 바람에 의한 피해와 물에 의한 피해인데, 그래서 풍해는 강풍에 의한, 그죠? 일정한 속도 이상의 강풍에 의해서 잎이나 가지나 이런 게 찢어지거나 과일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 넘어짐, 이런 피해를 어, 풍해라 합니다. 자, 풍해가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들은 쭉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물리적으로 장애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당연히 아까 봤지만은 뭐 찢어지고, 그죠? 갈라지고, 뭐 과일이 떨어지고, 절손, 열상, 낙과,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병충해, 부패 등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변화 이런 화학류에는 도복이나 수바라, 그리고 불임립이 발생한다는 거. 생리적인 장애는 또 어떤 장애가 있느냐? 호흡이 정대됩니다. 바람이 많이 불면 호흡이 증가해서 이 저장 물질이 그 광합성해서 저장된 양분 소모가 큽니다. 그리고 광합성이 감퇴된다. 너무 강풍이 불면 기공이 폐쇄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 못하게 돼서 광합성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특히 광합성 감퇴를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물도 건조해지고 작물 체온도 저하되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바람이 많이 불면은 토양 풍식도, 그죠? 침식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리고 해안지 방에는 소음기가 있는 바람으로 조해라는 게 바로 염해를 말하는 겁니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 풍해의 대책, 자, 원인뿐만 아니라 이제 대책은 어떤 걸 세워야 되냐? 바람을 약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풍림을 조성한다. 방풍림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의 직각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은 이렇게 방풍림을 조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성하고 만약에 방풍림을 이렇게 조성했는데 이 사이로 바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목도, 요 사이에 나무를 배치해서 관목도 심어야 된다는 거죠. 방풍 효과는 이 높이에 뒷부분으로 10배에서 10m짜리 10m의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은 뒤로 그 효과가 100m, 150m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방풍 울타리 설치하는 게, 이런 것들이 바람을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재배적으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 자, 첫 번째 내풍성 작물, 그러니까 좀 포복성으로 바닥이 기는 작물은 바람에 강하게 되죠. 그리고 내도복성 품종, 잘 안 넘어지는 품종, 그리고 작기를 이동한다. 태풍이 심할 때 그때를 피하는 재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담수, 농물을 깊이 떼두면은 이렇게 넘어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토, 지주, 결속, 맹류 같은 경우에는 이 배토 북주기하고 그리고 지주를 세워서 묶어두고 서로 결속해 놓으면은 도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육을 견실화시킨다. 특히 이 생육 견실화는 보면은 질소 비료를 많이 안 줘야 됩니다. 칼륨과 인산질 비료는 많이 주더라도 질소질 비료는 생육을 과다하게 시켜서 그냥 너무 대를 길게 자라게 만들기 때문에 도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질소질 비료 과용을 회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낙과 방지제, 대표적인 2,4-D 있습니다. 이걸 살포해서 덜 떨어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도복하면 바로 세우고, 그리고 약재를 살포하고 병든 거 있으면 빨리 제거하라는 거죠. 그리고 풍식 대책은 아까 한 거하고 똑같고, 보면은 피복 작물 재배하고 토양도 밟아준다. 따밥을 함으로써 도복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해입니다. 풍해. 그 다음에 수해는 비가 아주 강하게 오거나 집중호우, 장마 이럴 때 많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은 그때 수해가 일어납니다. 수해는 토양도 쓸려 나가고 뭐 농작물도 도복되고 손상되고 표토도 유실되고 생육도 저해되고 병충해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겪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보시면은 사전적으로는 산에 나무 심고 배수로 정비하고 하천 정비하고, 그리고 경사지나 과수에는 피복해서 토양 유실을 방지시키고, 그리고 내수에 걸맞는 작물과 품종을 선택하고 수해 집중 시기를 피해서 경작하라는 거. 그리고 침수 중에는 빨리 배수에 집중해야 되고, 사후적으로는 뿌리 발생을 물대기를 대줬다 안 대줬다 해서 뿌리 발생을 빨리 조정하고 긴매기를 해서 빈매기를 하고, 그리고 질소와 인산 비료를 더 준다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도복과 수발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복은 화공류나 콩류가 등숙기에 익어가는 시기에, 그죠? 등숙 때 비나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는 것이 바로 도복입니다. 다 익어갈 때 쓰러지는 거. 그래서 도복은 기본적으로 작물의 키가 크거나 줄기가 약하고, 그죠? 위에가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은 도복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등숙기에 도복이 잘 됩니다. 도복의 유발 요인은 보면은 기상여건, 아까 말한 바람이 태풍이나 집중호우, 그리고 너무 빽빽하게 심거나 질소를 너무 과다하게 주고, 또는 칼륨이나 규산 부족으로 이렇게 줄기가 약해져서 도장하기, 넘어지기 쉽다는 거죠. 이런 요인으로 줄기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생겨서 잎진무늬 마른 병이나 가을 벼멸구에 의해서 줄기가 허약한 경우, 그리고 키가 크고 줄기가 약한 품종인 경우, 이럴 경우에 도복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복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결실도 제대로 안 되고 품질도 안 좋고, 그죠? 수발화도 생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넘어지면 이 콤바인으로 기계로 수확을 해야 되는데 그 수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수확도 제대로 못 되고 뭐 여러 가지 피해 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도복성 품종을 선택해서 재배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도복은 뭐가 도복이 잘 됐냐면은 요 순서 그냥 한번 보시면 아실 건데 담수로 그냥 손으로 뿌리는 경우가 도복이 제일 잘 됩니다. 그리고 기계로 이양 재배하게 되면은 도복이 제일 안 된다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당연히 질소 과용 피해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드리고, 도복되면은 다시 묶어 세우고 흙을 세척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도복되더라도, 그죠? 지금 농가는 이제 일손이 부족해서 이렇게 대부분 못하고 도복된 상태에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자, 수발화는 뭐냐면은 이삭에서 이제 종자가 이삭에 붙어 있는데 거기서 싹이 나는 경우는 수발화랍니다. 수확도 안 하고 이삭으로 붙어 있는데 여기서 싹이 나게 되면 못 쓰게 되는 거죠. 이 수발화 현상이 일어나는 요인은 보시면은 휴면성이 약한 품종을 조식 재배했을 경우, 그러면 고온기에 출수 및 등숙돼서 수발화 요건이 충족돼서 수발화 생긴다. 그리고 벼는 고온기에, 맹류는 저온기에 휴면이 타파돼서 수발화 생기고, 비가 많이 오고 대기 습도가 높고 그름량이 많을수록 도복과 수발화가 증가한다. 그래서 수발화의 방지 대책은 도복 방지 대책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수발화의 의미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박 피해. 정난운과 봉우리 적운, 이 상태에서 얼음 알갱이가 떨어지는 것을 우박이랍니다. 이 우박은 주로 장마 이전이나 늦가을에 많이 생깁니다. 4월, 6월, 늦가을인 9월, 10월에 많이 생기고,
큰 우박은 기온이 높고 이제 수증기가 많을 때 발생하고 주로 오후에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 지역은 너비가 수킬로고 가늘고 긴 띠 모양으로, 그죠? 우박이 생기는데, 여기는 보면 산 근처 강변 그리고 골짜기나 산맥이 막힌 앞쪽에 국지적으로 생기는 게 우박입니다. 동시에 전국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아주 국지적으로 생깁니다, 우박은. 그래서 바로 우박이 피해를 입는데 옆 동네에서는 우박이 안 내리고 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우박의 피해 양상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박이 이렇게 할 때도 대책을 보시면은 사전적으로는 우박이 내리기 좋은 지형이 아까 그런 지형이죠. 거기에는 작물 재배를 회피하고, 그리고 그물을, 우박 방지망이라는 그물을 설치하면은 우박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이때는 이렇게 그물을 설치하면 방충 방풍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후적으로는 우박 피해를 받은 과실은 적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 우박을 맞으면 상처를 입게 되는데, 그걸 두게 되면은 병충해의 피해가 발생하죠. 그리고 약재를 바로 살포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차적 병충해 방제를 목적으로 한. 그리고 가지가 피해 입은 가지가 우박을 맞아 상처를 입거나 찢어지면은 전지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수세 회복을 위해서 소량의 약한 시비를 합니다. 우박을 맞아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약한 시비로 주로 연면 시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우박의 피해 대책입니다. 조수해입니다. 조수해는 뭐냐면은 세조자의 짐승 숫자. 그래서 새나 짐승에 의한 피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조수해랍니다. 여기에는 각 조류와 보시면은 야생동물, 설치류나 토끼, 고라니, 멧돼지 이런 것들에 대한 피해가 나는데요. 그 피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또 여기서도 방지 대책을 보시면 됩니다. 야생 조류는 방조망, 마찬가지로 새를 막는 그물을 설치하는 건데 뭐 고병입니다. 그 위에 기피제나 기피음을 사용한 소리가 나는 장치를 해서 사용하거나, 과실은 봉지를 씌우고 빛으로 반사물을 폭음기도 설치하고 천적 소리 들려주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가보면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은 근본적으로는 개체수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전기 목책이나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올무, 감 모형, 원통 모형의 방제기 설치하고, 뭐 불지르기, 소리내기, 냄새 기피제 사용, 이런 것들을 해서 야생동물 방지하는데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기타 재해는 대기 오염과 수질 오염, 그리고 중금속 오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대기 오염은 오염 물질이 대기 중에 방출돼서 이 작물이나 식물에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요렇게 복잡하게는 잘 안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수질 오염도, 이 수질 오염이 호수나 강, 바다, 지하수에 물이 악화돼서 이 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쭉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토양오염은 대표적으로 아까 대기오염하고 수질오염이 토양에 침착된 경우 오염이 발생하고, 그리고 비료나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되면은 그게 집적이 돼서 오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특히 중금속 피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요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담수, 물을 담아서 재배하거나 환원물질, 석회질 비료를使用하고,
유기물, 인산물질, 점토광물. 점토광물에는 제롤라이트, 벤토나이트 등이 있습니다. 이걸 써서 중금속을 불용하고 경운, 객토, 쇠토로 중금속 농도를 희석하고 그리고 중금속을 흡수하는 식물을 재배해서 근본적으로 제거를 한다는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시험에 많이는 안 나오지만은 읽어 두시면은 그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요런 그 자연재해나 기타 재해는 쭉 읽어보시고 이해만 해놓으시면은 시험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습니다. 자, 염류장애. 염류가 농도가 높은 경우에 염류가 토양의 염류 농도가 너무 높으면은 뿌리로 이 수분에 따라서 무기 양분을 흡수해야 되는데 흡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생육에 장애가 생긴 걸 염류장애를 하는데요. 주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설 재배, 그죠? 비닐하우스 이럴 때 염류 재배, 염류 직접이 많아서 염해가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빗물에 염류가 쉽게 내려가지를 않고 계속 그죠?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염류장애의 대책도 보시면은 객토를 하거나 심경하고 유기물을使用하거나 비닐 멀칭을 제거. 비닐 멀칭 제거한다는 건 바로 빗물에 씻겨 나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담수 처리 및 흡비 작물을 이용하는 것. 이게 염류장애 대책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문제들이 나온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볼까요? 자, 우박 피해 나옵니다. 그죠? 적과 후에 최종 적과 후 우박 피해를 입은 사과농가의 대체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피해가 심하면은 그 도포제라는 거는 상처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걸 발라줘야 병충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A가 맞고요. 수세가 강한 피해나무의 질소 연면시 수세 회복을 위해서 소량의 수세가 강한 것보다 수세 회복을 위해서 연면 시비가 하니까 B는 아니고요. 그리고 90% 이상 모두 제거한다는 게 우박 피해 입은 과실만 제거하고 그리고 병해충 방지를 살균제를 살포한다. 그래서 답은 AD죠. 그리고 강풍의 영향으로 옳지 않는 것. 쭉 보시면은 화분 매개 곤충 활동을 억제하고 그죠? 그리고 호흡량 증가하고 광합성이 그죠? 저하된다고 했죠. 답은 딱 3번입니다. 수바라. 아까 수바라 나왔죠. 수바라는 거의 익을 때 결실기죠. 결실기에 이 이삭이 달린 채로 사기 트는 것으로 우기에 도복되었을 때 자주 발생하고 일찍 심은 것이 당연히 수바라가 더 발생을 많이 합니다. 자, 도복 피해를 입은 작물에 대한 피해 경감 대책을 옳지 않는 것은 쭉 읽어보시면 질소질 비료를 억제한다 했죠. 사용을. 답이 2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읽어봅니다. 이 바람 피해 아까 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광합성 촉진하는 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 푸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잡초 방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잡초라는 거는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 이외의 모든 식물을 잡초라 합니다. 원하지 않는 거죠. 재배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잡초로 하는데요. 그러면 잡초는 어떤 유해 작용을 하는지를 보시면은 첫 번째 작물하고 경쟁한다는 거죠. 잡초가 생김으로써 각종 양분이나 수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경합하게 됨으로써 이 작물 재배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해 물질 분비. 잡초 뿌리에는 다른 작물에 유해한 물질을 서로 간에 분비합니다. 이걸 타감작용이라 합니다. 상호 대립 억제 작용이라 해서 생육을 억제하는 피톤치드라 해서 다른 걸 죽인다는 의미인데 이런 타감작용을 하는 유해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작물에 유해하게 된다. 그리고 병충해도 전파한다. 이 작물이 서식지가 됨으로써 병충해 전파에
한 몫을 하게 되고, 그리고 곡물에 섞여 있음으로써 품질이 저하되고 당연히, 그리고 가축에도 중독을 일으키는 잡초면은 그런 가축에 피해도 주게 되고, 미관 당연히 안 좋아지고요. 농작물 이 수확이 떨어지는 걸 감수율이라 합니다. 그리고 물 관리 작업도 어렵게 한다. 이런 피해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익한 작용도 있는데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잡초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례도 안 많고요. 잡초의 종류는 어떤 것이요?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잡초의 종류 보시면 우리나라의 주요 잡초의 종류에 1년생 잡초는 뭐가 있고, 화분과에는 뭐가 있고, 주로 피입니다. 뚝새풀하고. 그리고 방동산이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광엽 잎이 넓은 잡초에는 1년생 잡초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다년생 잡초로는 화분과와 방동산이과와 광엽 잡초에 각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밭작물의 종류에도 1년생 잡초에 화분과 방동산이과 광엽 잡초가 어떤 것이 있는지, 다년생 잡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종류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그 외에 또 잡초 방제하는 방법,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잡초 방제는 보시면은 기계적 방제가 있습니다. 기계적 방제,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자, 기계적 방제는 물리적 방제라 해서 보시면은 배고, 경운하고 이런 것들, 맨손, 호미, 괭이, 낫, 중경기 등으로 이렇게 없애는 것을 기계적 방제라 합니다. 그리고 생태적 방제, 경종적 방제라 해서 이거는 재배하면서 어떻게 방제하는지 그래서 여기에는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생태적 방제는 어떻게 한다. 그리고 생물학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는 곤충이나 미생물 이런 걸 이용해서 방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학적 방제는 바로 농약, 그죠? 제초제를 사용해서 방제하는 방법입니다. 이거의 장단점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 방제는 꼭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뭐가 종합적 방제인지. 이거는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서 예방적으로, 그리고 경종적으로,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이런 것들 방제 방법을 둘 이상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종합적 방제라는 거예요. 둘 이상 혼합해서 쓰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혼합하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한 방법만으로 쓰면은 이 방제 수단에 저항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약발이 안 먹는다는 거죠. 그리고 약재를 계속 사용을 증가하게 되면은 잔류 독성과 약해 문제도 발생하고, 그래서 환경 친화형 병해충 방제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런 필요에 의해서 종합적 방제가 대두되는 겁니다. 그 내용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농약 사용 시 주의 방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